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등 좀 과격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대출 제한한다고 해서 서울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결국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돈들이 지방이나 주식시장 또는 우리나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효과는 몰라요. 하지만은 시도와 그 방향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하이머미스키 모형을 볼게요. 현재 좌절 구간을 지나서 정상화 단계로 보여진다고 제가 대구 TBC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원래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때 자료가 안 나왔어요. 바로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 상승률 차트인데 하이머미스키 모형과 정말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3년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바닥을 찍고 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거주면은 그냥 무조건 집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서울에는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 대출 금리까지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때문인데 제가 이걸 왜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이 경제를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경제 침체는 이어지는데 그 돈이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다시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버블만 더 생기게 되지. 이 모습이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대응하지 않았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좀 강하게 정책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지수예요. 부동산발 위기로 인해서 금융상품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었고 벤 버냉키가 제로금리 그리고 3조 원의 양적 완화 등을 풀어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썼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었고 그 자금들은 결국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죠. 원유 시세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원유 가격은 다시 $100를 넘어가 버리는. 정리하자면 미국은 자금들이 미국 부동산으로 흘러가길 원했었지만은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가 버렸는 거고요. 우리나라 또한 돈을 풀어서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또는 주식시장이 급등하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서울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식, 여행, 소비 같은 거 다른 쪽에다 돈 써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낮으니까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고요. 5월에도 금리 인하했었는데 6월 달에도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는 안 좋은데 금리 인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은 바로 서울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소득 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뛰어납니다. 서울 강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대구를 비롯한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전국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평균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추경까지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신의 한 수냐 하면은 서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인위적으로 막으면서 투기 세력이나 스마트 머니들이 침체되어 있는 지방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수 경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사용했는 거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정말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 사례를 보고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지나는 건데 부채 탕감도 있었죠. 정부에서는 돈을 풀기 위해서는 부채 탕감이 필요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코인 투자자들 부채 탕감해 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을 자극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했었죠.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요, 2022년 고점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GDP가 올라가거나 가계부채가 감소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보면은 2024년 2분기 이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상승률이 거의 미미하죠. 즉 GDP의 성장은 약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GDP보다 더 빨리 감소했을 수 있잖아. 맞죠? 우리나라 가계신용을 보면은 2024년 1분기 때 감소를 했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를 감소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GDP의 증가, 부채의 감소인데 제 생각에는 부채 탕감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버려져 있던 이거를 그냥 탕감시켜주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좀 가져오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다음번에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풀게 되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는 수준에 그치겠죠. 그래서 이번 부채 탕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뒤에 돈을 풀기 위한 하나의 도약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서울부동산 대출 6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방법은 풍선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경제 주식시장까지 지금 자금의 이동을 노리고 만든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이런 모습들이 좀 더 활발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